안녕하세요. 조주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롤랑 바르트의 사진론과 그의 기호학적 모험을 연결해보고 양자의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를 시도했는데요. 저의 결론은 그의 사진론이 기호학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롤랑 바르트는 매우 많은 글을 썼습니다. 2002년에 전집이 나왔는데 각 권 모두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총 5권이에요. 바르트는 또한 매우 다방면에 걸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은 전문 예술 분야는 물론 일상의 대중문화 그리고 전문 학술 분야를 활발하게 넘나들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의 정체성은 예술 비평가, 문화 비평가, 언어학자, 기호학자로 다양한데 그는 심지어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연극과 영화에 출연도 하고 갑작스런 죽음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소설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예술가이기까지 했어요. 실로 풍부하게 이를 데 없는 정체성이죠. 그렇더라도 바르트는 그 무엇이기 이전에 기호학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바르트는 소스르가 구상만 했던 기호학을 실제로 발전시킨 주역 가운데 하나이고요. 둘째로 바르트의 기호학은 단지 언어학의 학술적 확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예술과 문화 비평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토대 구실을 했습니다. 바르트의 기호학은 소스르를 읽으면서 시작되었는데 그가 신화학의 후기로 오늘날의 신화를 쓰던 때였어요. 이렇게 소스르의 언어학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그의 기호학은 진화를 거듭했는데 이 변화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어떤 논의든 나름의 근거와 설득력은 있지만 이 논문은 기존의 어떤 구분보다도 바르트가 1977년 꼴레주드 프랑스의 문학 기호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언급한 기호학의 세 종류가 그의 기호학이 지나온 궤적을 가장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임 강의에서 바르트가 언급한 세 기호학은 세미오피지스, 세미오클라스티, 세미오트로피라는 것이었는데 기호를 뜻하는 세미오에 붙은 세 어미 피지스, 클라스티, 트로피가 명시하듯이 과학적 관점, 파괴적 관점, 지향적 관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르트의 기호학이 지나온 급격한 이행의 궤적을 매우 적절하게 대변한다고 보이는데요. 기호의 본성을 탐구하며 기호학을 정립해 나간 것이 초기의 바르트라면 중기의 바르트는 기호의 한계를 파악하고 기호학을 해체해 나갔고 후기의 바르트는 하나의 독립학제가 아니라 모든 연구를 도와주는 이동의자 같은 또 오늘날에 대한 지식의 조커 같은 기호학을 펼쳐나갔기 때문이에요. 언뜻 보기에 이 궤적은 자기 파괴의 행로 같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세 시기는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관통하는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에요. 애초에 바르트가 기호학을 발전시키게 된 동기 자체가 1954년경에 기호에 관한 학문이 사회 비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컨대 바르트의 기호학은 그가 현대사회 비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개발한 방법이었고 그의 기호학적 모험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기호학이 이 궁극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끊임없이 변화시켜간 결과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바르트의 전집은 총 6,527쪽인데 이 가운데에서 기호학과 관련된 글은 2,125쪽이에요. 3분의 1이 넘는 많은 양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글, 적어도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쓰인 글의 대부분은 바르트가 이 기호학을 직간접적인 토대로 삼아 쓴 다방면의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많은 글 가운데에서 바르트가 사진에 대해 쓴 글은 몇 편 되지 않습니다. 문화 단평이 3편이고 논문이 3편이고 책이 1편 그리고 작가와 전시와 사진집에 대한 논평 같은 짧은 글들이 몇 편 있을 뿐이죠. 매우 약소한데 그럼에도 이 논문은 바르트의 사진론이 사반세기 동안 바르트의 기호학에서 일어난 전환의 단계들을 가장 선명하게 대변하는 중심적인 논의라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그가 기호학을 구상하고 정립하던 신화학의 초기부터 이제 기호학은 기표의 학문으로 개조될 필요가 있음을 토로하는 오늘날의 신화학의 중기를 거쳐 기호학은 물론 정신분석학과
물리학과 사회학 등 모든 과학적 체계를 거부하는 밝은방의 후기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적 모험의 변곡점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주제이고, 그로써 바르트가 다룬 수많은 기호 가운데에서도 기호 자체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결정적으로 제공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장, 세미오피지스 혹은 의미를 촉진하는 가면을 보겠습니다. 바르트가 기호학을 정립하기 위해 매진한 초기는 1957년부터 약 10년 동안입니다. 오늘날의 신화에서 시작해 기호학의 요소들 1964년이고요. 패션의 책에 1967년에 나왔습니다. 이런 글들에서 정점을 찍는 시기죠. 그런데 이 초기는 기호학의 정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이면서도 1950년대의 작업과 1960년대의 작업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두 단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스위르에 대한 의존과 그로부터의 독립인데, 50년대에 바르트가 소스위르의 언어학에 감탄하며 그가 구상한 대로 기호학을 언어학의 상위에 있는 일반 과학으로 개척했다면, 60년대에 바르트는 언어학이야말로 의미에 대한 일반 과학이라며 소스위르의 생각을 뒤집었던 거예요. 과연 바르트는 1957년에 제시된 신화학이 소스위르에 의존하는 기호학임을 명시했습니다. 신화는 특수한 문화가 보편적 자연인 것처럼 둔갑한 거죠. 이는 마땅히 폭로되어야 할 사실이지만 문화를 자연으로 둔갑시키는 신화화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고발이 아니라 분석적인 설명이라고 바르트는 생각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르트는 소스위르에게 빠져들었던 거죠. 언어, 랑그, 파롤 같은 소스위르 언어학의 주요 개념들을 수용해서 바르트는 우리가 사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일반 기호학을 개척했습니다. 소스위르는 신화학이라고 하는 바르트의 유명한 저서의 영감이자 출발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소스위르의 언어학을 단순히 대중문화에 응용하고 만 것은 아닌데요. 그는 기표와 기의가 대응하는 기호의 1차원적 의미작용에 또 하나의 차원을 추가해서 소스위르의 언어학을 신화의 기호학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신화학자는 메타 언어를 고찰하므로 언어학적 구조의 세부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구조의 종합항인 전체 기호만 알면 되는데, 바르트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신화학자가 글과 이미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도 되는 근거입니다. 글과 이미지는 첫 번째 언어학적 체계에서야 서로 다른 기호이고, 따라서 구조의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두 번째 신화의 체계에서 출발점에 이르렀을 때는 둘 다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동일한 기능의 기호일 뿐이기 때문이죠. 신화학에 실린 사진에 대한 세 편의 글, 선거사진의 촬영 효과, 충격사진, 그리고 인간 대가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매체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진을 그저 특정 신화를 지어내는 기호, 따라서 의미론적 해독이 가능한 기호로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1964년에 나온 기호학의 요소들에서도 바르트의 목표는 언어학의 개념들로 기호학의 전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의류 같은 비언어적 대상의 언어학을 적용해서 그런 대상의 의미작용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바르트는 기호학이 언어학에 앞서 언어 자체에 의존한다는 더 근본적인 생각에 도달합니다. 기호학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지만 어떤 대상을 연구하든 기호학자가 그 대상의 의미작용을 밝히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단서 혹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룬 언어라는 거죠. 이 인식에 따라서 바르트는 이제 소스위르의 선언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직면해야 한다. 기호학이야말로 언어학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면서 기호학을 흡수하게 될 이 언어학을 초언어학, 트랜스링귀스틱라고 제시했습니다. 언어가 실물을 대신하는 의미작용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는 바르트는 패션의 체계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바르트는 인간은 분절된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은 어떤 기호학적 시도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복의 세 종류, 실제 의복, 이미지 의복, 문자 의복을 구분했고 이 가운데서 연구 대상을 실제 의복이 아니라 문자 의복으로 삼았습니다. 바르트가 문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캡션인데요. 가령 나렴직물이 경마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캡션을 문자의복이라고 이제 바르트가 구별했는데, 이런 문자의복에서 바르트가 찾아낸 의미의 체계들은 모두 4가지입니다. 실제의복 코드, 문자의복 코드, 패션의 내포, 수사학 체계. 지금 화면 오른쪽 그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고 있는 게 그 4개의 의미 체계들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패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3번째와 4번째 차원이죠. 나렴직물이 경마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캡션이 경마장, 승승장구 같은 단어들의 내포와 수사학을 통해 만들어내는 패션의 신화는, 가령 나렴직물은 사회적 승리의 결정적인 능동적 대리자라던가, 더 일반적으로 인생은 경쟁인데 거기서 옷은 당신을 대신해 이기거나 진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따위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렴직물을 패션의 선봉으로, 나아가 사회적 경쟁의 선봉으로 날조하는 패션의 신화가 아무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죠. 계절이 바뀌면 업계는 가령 이번에는 줄무늬 직물을 가지고 신화를 꾸며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단지 차이만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지어낸 의미를 자연적인 사실로 둔갑시키는 패션의 신화에서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패션이 이토록 많은 의미의 체계들을 통해서 신화를 양산하는 이유죠. 그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고 구매자의 계산의식을 혼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화학에서 패션의 체계까지 바르트의 초기 기호학을 관통하는 동일한 문제의식, 즉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내 유포하고 있는 신화의 비판과 폭로입니다. 대상도 동일한데 현대생활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서 자명한 이치로 통하는 신화 자체죠. 다른 점은 방법이에요. 신화학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기호학의 요소들과 패션의 체계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기호학의 구조로 정교화한 것입니다. 바르트가 1960년대에 맹렬하게 몰두했던 이 의미작용의 문제는 이 시기에 나온 그의 사진론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기호학의 요소들과 패션의 체계가 대변하는 과학적 기호학의 시기에 바르트는 사진에 대해 2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보도사진을 다룬 사진의 메시지와 광고사진을 다룬 이미지의 수사학이 그 둘인데, 이 시기의 사진론과 기호학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패션의 체계에서 이 2 글이 직접 언급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사진의 의미작용에 대한 60년대의 논의가 사진 매체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50년대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는 과학적 기호학의 시기에 걸맞은 복합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코드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는 사진의 양면 혹은 역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진의 메시지와 이미지의 수사학에서 바르트의 관심사는 사진의 의미론이지 존재론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진의 메시지에서 바르트는 보도사진이 내포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이미지의 수사학에서는 광고사진에서 내포적 의미의 4가지 기호를 식별해내는 작업을 하죠. 같은 연지에서 바르트는 또한 사진의 내포적인 의미작용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 또 협력 관계에도 주목합니다. 이제 사진에 대한 60년대의 2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존재론적 측면의 논의를 살펴보면, 바르트는 일찍이 사진의 메시지에서부터 사진의 외시적 의미를 상이한 2 종류로 구분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외시적 의미와 순수한 외시적 의미가 그 둘인데, 양자는 모두 외시적 의미라서 피사체를 직접, 즉 아무 코드도 없이 보여줄 뿐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이 침묵한다고 해도 내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는 기능은 정반대인데, 유사한 외시적 의미는 언어를 촉진하는 차원이고, 순수한 외시적 의미는 언어를 좌절시키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당시 의미작용의 기호학에 몰두하고 있던 바르트는 순수한 외시적 의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유사한 외시적 의미를 주목했죠. 여기서 사진은
대상과의 연속성으로 내포적 메시지의 불연속성을 은폐하면서 따라서 불순한 신화적 의미를 감춰주는 순수한 정화의 욕조 혹은 신화적 의미를 촉진하는 가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미오클라스티 혹은 기호의 분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와 의미작용 그리고 실제에 대한 바르트의 사유는 1970년대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자는 상전벽해처럼 달라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해요. 1971년에 나온 오늘날의 신화학은 기호학의 새로운 형식과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지난 15년간의 신화 분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에는 변함없이 신화적인 요소가 언제나 넘쳐나는데 도리어 그 사이에 읽기의 과학이 변해서 신화의 가면을 벗기려는 탈신화화의 시도가 또 다른 독사, 그러니까 신화로 귀결되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기호학은 당연히 변해야겠죠. 바르트는 새로운 기호학으로 기표의 과학을 모색했는데 여기서 목표는 기호를 분석하는 것보다 기호를 분해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호를 분해한다는 것은 곧 관습적인 의미작용의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저항이죠. 이 새로운 저항의 세계에 대한 바르트의 탐험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기호의 제국입니다. 바르트는 자신이 이방인인 탓에 기호의 의미작용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일본에서 기표의 제국을 발견하고 매혹됩니다. 미지의 땅에서 일어나는 기호의 교환은 생생하지만 폭발적이어서 기호는 기의가 붙을 새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따라서 일본은 기호의 제국이지만 거기서 기호들은 비어 있는데 왜냐하면 기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이런 기호의 작용을 바르트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이쿠였습니다. 하이쿠의 의미는 섬광처럼 나타나는 어떤 사물과 상태인데 이 섬광은 아무 각성도 아무 계시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식의 의미에서 바르트는 언어의 안정된 구조도 의미작용의 고정된 구조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이쿠의 섬광 같은 의미는 곧 사진의 뭉툭한 의미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죠. 제3의 의미는 이미지의 수사학이 나온 1964년 이후 6년 만에 발표된 사진에 관한 글로 세르게이 예이젠스테인의 영화들에 나오는 몇몇 장면을 다룹니다. 글을 연 이미지는 폭군 2반의 스틸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바르트는 의미의 세 가지 차원을 구별했죠. 첫 번째 차원은 정보적 의미로 이것은 의사 전달의 차원에 속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상징적 의미인데 이 차원에서는 중충적 의미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진에는 정보와 상징 차원의 의미를 읽어낸 다음에도 바르트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의 세 번째 차원으로 제3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분명하고 이질적이며 완강하지만 기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명명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차원에서 의미화를 일으키는 특징들은 불완전한 기호를 구성하죠. 기의를 알 수 없으니까 구성하며 앞선 두 의미의 차원과 섞이지 않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개별성을 지닌다라고 바르트는 지적하면서 이를 의미 생성의 차원 signifiance라고 제시하면서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미작용 signification의 차원과 대조시키고 이 글의 관심사인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명백한 의미와 뭉툭한 의미라는 이름으로 대조했어요. 명백한 의미는 의미작용이 일으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두 가지 결정 요소,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 그리고 상징의 어휘를 통해서 바르트에게 강요됩니다. 반면에 뭉툭한 의미는 의미 생성이 일으키는 과다한, 지나치게 많은, 보충적인 그런 의미로 완강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미끈미끈한 동시에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선명하고 폭력적인 명백한 의미를 무디게 한다고 했어요. 즉 상징적 의미의 독해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르트의 설명입니다. 뭉툭한 의미가 명백한 의미를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뭉툭한 의미가 랑구와 파롤이라는 언어의 구조에서 일탈해 있는 기의 없는 기표로서 수수께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뭉툭한 의미는 분절적인 언어로 묘사 및 정의가 불가능한데 이는 뭉툭한 의미가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탓입니다. 재현하지 않으니 뭉툭한 의미를 가리키는 보충적 기표는 서사를 들락날락할 뿐 구조 안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의미로는 뭉툭한 의미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바르트는 나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죠. 뭉툭한 의미는 나에게는 분명하다지만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언어의 구조에서 일탈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요? 또 이런 뭉툭한 의미는 새로운 기호학과, 그러니까 바르트가 기표의 과학이라고 얘기했던 그 새로운 기호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뭉툭한 의미는 분절된 언어의 밖에 있지만 동시에 대화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바르트는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말하는 이미지를 바라볼 경우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은 참 멋있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분절된 언어의 어깨 너머로 혹은 등 뒤에서 그 뭉툭한 의미의 주제에 서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반드시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죠. 하지만 과연 바르트의 말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내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달을 볼지 내 손가락을 볼지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뭉툭한 의미는 의미 작용이 아니라 의미 생성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며 무엇보다 주관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뭉툭한 의미의 이해 또는 공유 가능성이 이미지 안에, 바르트의 표현으로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순전히 이미지인 것, 그러니까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것 속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진론의 측면에서 이 주장은 사진에 대한 바르트의 관심이 의미론을 넘어 존재론으로 이행하는 표시죠. 나아가 왜냐하면 뭉툭한 의미를 생성하는 기표는 사진의 내부에 있는 동시에 언어의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뭉툭한 의미는 바르트의 새로운 사진론이 그의 새로운 기호학을 대변하는 논이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기의 없는 기표라서 언어의 의미작용 구조를 뒤흔들며 뭉툭한 의미를 생성하는 사진은 기호의 과학을 분해해서 상징계 자체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 바르트의 새로운 기호학, 즉 기표의 과학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미오트로피 혹은 의미에 저항하는 실제. 제3의 의미를 통해 바르트는 의미작용의 기호학으로부터 의미 생성의 기호학, 즉 텍스트의 기호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호학에서 바르트가 발전시킨 중요한 개념이 의미의 면제라고 하는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의미의 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기호의 제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의미의 면제는 무언어 상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이 상태가 의미론적 작용으로서의 상징을 공격하는 일종의 해방이라고 했는데 5년 후에 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에서는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이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이후를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레상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레상스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의미를 약화시키고 면제하기 위해서는 마치 통과 의례를 따라가는 것처럼 모든 의미를 관통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가 폐기된 것이 의미가 면제된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르트는 의미에 저항한다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것, 르콩크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의 면제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의미에 저항하면서 의미 이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구체적인 것과 의미 이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1968년에 나온 실제 효과에 들어있습니다. 이 글에서 바르트는 플로베르의 소설 두 편과 미슐러의 역사서에 나오는 특정한 세부 묘사를 거론하면서 문학과 역사 속의 실제 효과를 논했어요. 가령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에서 루앙을 묘사하는 대목은 고대부터 묘사가 해온 미학적인 기능,
즉 서사의 짜임새 안에 고립된 별개의 반짝이는 요소로 줄거리를 장식하는 것. 이게 이제 묘사가 고대부터 해왔던 수사학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으로 그런 기능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잔여물로 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묘사가 리얼리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구체적인 묘사는 구체적인 실제를 순수하고 단순하게 재현하고 이렇게 실제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묘사는 의미에 저항합니다. 지시체와 기표가 직접 공모해서 만들어지는 구체적 세부 묘사에서는 기의가 기호로부터 추방되고, 이와 더불어 기의라는 형식, 말하자면 실상 서사적 구조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추방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실제는 의미에 저항하지만 문학과 역사에서는 그 묘사가 아무리 실제적인 리얼리즘과 결합해서 묘사가 되더라도 언어와 묘사되니까 아무래도 그 실제 효과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 효과가 아니라 실제 자체를 제시하는 사진은 어떨까요? 사진은 기호의 구조를 뛰어넘어서 실제를 직접 제시하므로 언어의 묘사를 통해 하는 문학과 역사보다 더 강력하게 기호를 분해시키며 의미에 저항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호의 분해에서 중요한 것은 기의를 지시체로 대신 채우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시체를 통해 기호를 비우는 것, 그리고 기호의 대상을 무한히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호 너머에 실제하는 구체적인 것이 내다보게 하는 의미 이후의 세계, 즉 실제가 촉발하고 의미작용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미 생성의 세계죠. 그렇다면 사진만큼이나 의미에 대한 저항을, 나아가 의미 생성의 기호학을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는 매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르트의 생애 마지막 저서가 사진을 다룬 밝은 방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죠.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제 바르트의 관심사가 사진의 의미론보다 존재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밝은 방의 서두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바르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진에 대한 존재론적 욕망입니다. 이제 바르트는 사진 자체가 무엇인지, 사진은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미지들의 공동체로부터 구분되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진이 여타 매체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바르트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사진 매체의 투명성이에요. 사진은 지시 대상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지시 대상의 동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시 대상의 필연적 실제죠. 사진에서는 지시 대상이 카메라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면 사진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시 대상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디에,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과거 언젠가에 있었죠. 이로부터 바르트는 사진의 본질에 관한 밝은 방의 그 유명한 태제, 그것은 존재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실제 효과에서 의미에 저항한다고 했던 구체적인 것의 결정판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그렇다면 의미에 대한 저항의 결정판도 보여주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지시 대상의 실제는 문화적 코드에 의해 구성된 뇌포적 의미에 뒤덮여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진을 바르트는 스투디움이 발생시키는 단일한 사진이라고 일렀습니다. 스투디움은 문화적인 영역으로, 여기서 촬영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의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고, 관람자는 사진가의 의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석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임스 반데르지가 1926년에 찍은 미국의 한 흑인 가족 사진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바르트가 제시하는 것은 체면, 가족주의, 수능주의, 나들이 복장, 백인 모습으로 치장하기 위한 사회적 상승 노력이라고 이제 읽어내고 있어요. 이 광경은 바르트의 흥미를 끌죠. 그렇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사진을 온통 뒤덮고 있다면 사진은 의미에 저항하는 일도, 의미 이후를 상상하는 일도 언감생심일 거예요. 그러나 반데르지의 사진에는 또한 나를 찌르는 세부도 있습니다. 어쩌면 밝은 방에서 사진의 본질로 제시된 그것이 존재했음
보다 더 유명한 개념일지 모를 푼크툼이 바로 그런 세부죠. 푼크툼은 스투디움과 달리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장면으로부터 화살처럼 날아와 나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푼크툼은 우연이며 사진 안에서 나를 찌르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움켜쥐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푼크툼이 느닷없이 닥쳐오면 스투디움이 깨집니다. 언제나 코드화되어 있는 스투디움에 반해 푼크툼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아서 명명할 수 없고, 이 명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의미의 세계에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진에서 의미에 저항하는 것은 푼크툼을 일으키는 세부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런 세부는 그것이 다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사진 읽기를 변하게 합니다. 사진이 관람자를 찌를 경우 푼크툼을 읽는 것은 순간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태세로 몸을 웅크린 야수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푼크툼은 말로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면서도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압박을 통해서 관람자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또한 관람자에 의해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사진의 모험을 촉발한다는 거죠. 바로 이 모험을 통해 사진은 의미의 면제가 지향하는 의미 이후, 즉 모든 의미 작용을 관통한 다음 생성되는 의미의 세계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꼴레주 드 프랑스의 취임 강연에서 바르트는 자신의 기호학에 대해 부정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부정적 기호학은 기호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실증적, 고정적, 반역사적, 반신체적 성격, 요컨대 과학적 성격의 부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과학적 기호학의 죽음 바깥에서 자신의 부정적 기호학은 펼쳐지는데, 그렇게 과학적 기호학을 부정하면서 펼쳐지는 이 자신의 기호학은 또한 능동적 기호학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언어라는 악마와 평생을 싸워온 그가 매혹되는 것은 언어의 여백, 비드뿐이고, 이것은 언어의 공백, 공허 같은 것과는 정반대로 무궁무진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여백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이 정립한 과학적 기호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바르트, 자신의 사유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학문적 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비판적 실천에 매진하는 바르트, 그 결과로 전생애에 걸쳐 기호학적 모험을 펼쳐간 바르트죠. 이 모험에서 바르트는 실제와 거리를 두고 기호의 의미작용에 전념한 구조주의 기호학으로부터 기호의 분해를 통해 의미작용의 갇히기를 거부하는 기호학을 거쳐 기호 너머의 실제를 통한 의미의 면제, 즉 의미 생성을 옹호한 탈구조주의 기호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논문은 바르트의 그런 기호학과 사진론에 대한 상호 텍스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의 사진론이 그의 기호학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